불교와 서구의 만남. 도대체 그럼 불교는 어떻게 서구와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불교가 처음 서구가 처음 불교를 만난 것은 그렇게 선한 의도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죠? 식민지가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많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식민지에 불교인들이 있고, 가만히 보니까 이 불교가 스리랑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래도 미얀마에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영국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으니까 옥스퍼드 대학에는 그 오리엔탈 인스티튜트라고 아주 큰 인도학 연구소가 있고요. 그 안에 인도학 도서관이 있습니다. 인도학 도서관에 들어가면 1800년대, 1900년대 영국의 식민지 문서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마스크 한 5개 끼고 들어가도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 그 문서들 찾아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즈 데이비스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뭐 여러 이제 다양한 우리 불교와 관련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제가 책에서 아주 아이디얼하게 만났던 그런 분들하고 실제 이분들이 식민지 행정 관료로서 했던 일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식민지적인 환경이 유럽으로 하여금 최초로 불교를 만나게 하였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불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순수한 학문적인 동기나 불교에 대한 애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민지를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셌었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구와 불교의 만남 한번 적어봤는데, 미국과 유럽은 불교를 18세기 식민지 시대에 만나게 된다. 따라서 당시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자신들의 문명에 대해 식민지의 사상이나 문화를 열등하거나 적어도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도구로 보려 했던 오리엔탈리즘적인 영향이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오리엔탈리즘은 뭔가 하면 동양 비하주의 아니면 서구 우월주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식민지 시대 때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전부 서쪽에 있고 식민지는 다 동쪽에 있는데, 우리가 니들보다 우월하니까 우리가 니들을 식민지 지배한다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일단 머릿속에 다 가득 차 있으면서 불교를 처음 만났다. 제가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빅토리아 시대의 불교를 제가 적은데,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불교를 만나게 되는데 불교를 연구하면서 이 불교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다 보니 영국 사람들이 만난 불교는 어떤 불교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분류해 준 드린데 보면 남방 불교입니다. 그죠? 남방 불교고, 따라서 영국 사람들은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를 중심으로 남방 불교를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남방 불교. 그래서 남방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이 살아있는 불교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뭐 천상 세계에도 올라가시고 목갈라나는 지옥에서 가서 이렇게 이 고생하는 중생들도 구제해주고 막 이래 해오는 걸 보면서 불교는 순 이게 전설의 미신 아니야 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빨리어 경전을 보니까 빨리어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아주 차갑고 냉철한 이런 이 그 합리적인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특히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 율장에서 그래 나옵니다. 우리 율장은 주로 시작할 때 액감사마얌 해가 한때 어느 도시에서 스님들에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스님들끼리 해결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부처님에게 이 건을 들고 갔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쫙 설명하니까 부처님이 이거는 이러하니 요래 처리하고 앞으로 요거는 금지다. 이게 이제 율장의 계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율장이 쫙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율장에 있는데, 율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율장에 나타난 부처님은 영국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단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양쪽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하고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에게 기이하고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불교의 2500년 역사 중에 우리가 그런 부처님을 받아들였을까 상당히 의문이고요. 아주 초창기부터 이제 부처님은 신화되고 이제 전설화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스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신화되고 전설화된 부처님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부처님 주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는 이 세상에 나랑 동등한 사람도 없고 내가 제일 뛰어난데 내가 무슨 스승이 필요하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다 깨우쳤지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보면 제가 되게 든든하고 야 내가 이 부처님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진짜 나 앞으로 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많이 가지는데 어떤 그런 것보다는 유럽 사람들이 열광한 거는 부처님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박사 논문을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썼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대한 쪽으로 이제 열반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11월 달 되면 저희들이 이제 태국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에가 이제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제가 가서 이제 막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영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은 유럽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대표적인 우리 경전이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3달간의 여정을 우리 적은 책 대반열반경 있죠. 대반열반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의 신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처님의 인간적인 측면도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그 충격받은 거는 부처님께서 한참 설법을 하시다가 허리가 좀 아프셨나 봐요. 슬퍼보다 중간에 멈추고 안 한다야 그러니까 안 한다가 쫓아오니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설법을 못 마치겠으니까 네가 내 대신 끝내라. 나는 뒤에 가서 누워야 되겠다. 물론 이제 부처님의 인간적인 측면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지적으로는 부처님은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부처님의 인간적인 측면 주로 신체적인 측면이죠, 그죠? 신체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라후라 자기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막 사리푸타 불러가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 아버지로서의 이 고민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어찌 보면 깨달으셨는데 왜 애 때문에 이렇게 막 짜증내고 고민하시지 우리가 이제 이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들이 조기 경전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부처님의 발견과 이 인간적인 부처님의 말로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퍼펙트한 잉글리시 젠틀맨이었다는 게 빅토리아 시대 때 불교에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이 받은 느낌이고, 그러면서 이분들 중에 점차적으로 불교에 매료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8페이지.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들은 이상적인 부처님을 당시 살아있는 불교의 신성화된 초인이라든지 인도문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인도 불교문은 빨리 니까야에 나타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빅토리아 시대의 신사, 젠틀맨과 같이 생각했었다. 이들은 부처님의 신성 및 초월성을 배제하여 부처님을 인간으로 만들므로써 초월적인 신성에 기초한 기독교 아래에 불교를 미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에 의해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초월적인 신으로서의 부처님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이질적인 것 또는 불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처님을 퍼펙트한 젠틀맨으로 보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티벳에 있는 불교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초월적이고 신적이고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따라서 영국 사람들 뭐라는 겁니까? 니들 하는 불교는 틀렸다. 우리 하는 이게 진짜 불교다. 우리가 인간적인 부처님이 최초의 불교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게. 니들은 우리를 따르라. 이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불교학입니다. 이게 불교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슬람에게도 똑같이 했고 이 영국 사람들이 똑같이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 문헌에 나타나는 불교만이 진정한 불교이고 그 이후의 불교는 타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식민지의 불교인들에게 당신들의 과거는 뛰어났지만
당신들의 현재는 타락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면서 당시 살아있는 전통으로서의 불교를 평가절하고 살아있는 불교 전통을 수도권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묘사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불교학의 시작입니다. 유럽에.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 오니까 좀 답답한 게 한국 오니까 불교 학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불교를 공격하는 게 학자들의 그 뭡니까 자빈 양 그지 똑같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식민지 시대 유럽이 만든 불교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불교 비판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앵무새까지 쫑알쫑알쫑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처음에 좀 속이 상했는데 그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동국대학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퉜습니다. 학문적인 양심이 중요한가? 아니면 신앙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근데 이 유럽에서 불교학하는 거하고 우리 한국에서 불교학하는 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불교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흥미와 자기들 돈벌이의 대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불교학을 한다면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불교에 대한 애정과 불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한국의 불교학은 제가 달라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불교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비판의 불교학에 종사하기보다는 진정한 새로운 한국의 불교학이 성립된다면 진정한 한국의 불교학이 유럽의 이 식민지 시대 때 했던 저런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비판의 불교학을 넘어서야 되고 그럴 때는 불교의 장점이 뭔지 그죠? 불교의 장점이 뭔지 찾아가지고 이거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불교를 우리는 이때까지 전부 다 이 불교를 해가지고 과거로 해가지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이게 부처님.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막 그런가 하면 제가 학생들 야 so what? 야 부처님이 뛰어나신 거 우리 다 아는데 굳이 네가 여기다 한마디 더 해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불교학을 하되 이 불교학을 했던 게 앞으로의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걸 불교를 해가지고 과거의 부처님 말이 이거다 한 다음에 지금은 틀렸다 이게 이때까지 불교학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아직까지 당신들은 식민지 시대 불교학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진정 제대로 된 불교학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제가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아직 막내라 별로 그렇게 말이 좀 안 막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중이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 스님들 남방불교 하면 제일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뭡니까? P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TS,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보통 우리 빨리 경전협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재승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 유학 가셨다가 우리 동국대 와서 학예하셨는데 그분이 빨리 경전협회 한국 지부를 만들고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시기보다는 이제 개인이 계속해서 이제 경전도 번역하고 사전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 빨리 경전협회 요게 이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1882년에 만들어지는데 요게 진정 영국 사람들이 초기 불교를 처음 만나는 바로 그 획기적인 순간인데 이 빨리 경전협회를 만든 사람은 리즈 데이비스입니다. 리즈 데이비스. 제가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테오도르 리즈 데이비스인데 옆에 있는 여자는 이 사람 조수로 있다가 결국 결혼했는데 캐롤라인 리즈 데이비스고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차 대전 때 유럽에 참전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캐롤라인이 좀 말년에 좀 불행했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 리즈 데이비스가 사실상 최초로 남방 불교를 제대로 유럽에 소개하신 분이고 이분 덕분에 남방불교의 경전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리즈 데이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식민지 행정관료입니다. 리즈 데이비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스리랑카로 갑니다. 아주 젊은 나이 아마 21살이든가 스리랑카로 가게 되는데 스리랑카는 인도에 비해서 이 식민지 이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팍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물론 이제 1800년대 후반이 되면 영국 사람들이 뭐를 발견하는가 하면 스리랑카 남쪽의 고원지대가
그 차를 키우기에 가장 완벽한 지역이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거기다가 이 그 차밭을 대량으로 만듭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실론티가 됐는데 실론티도 우리 스리랑카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지립니다. 커피보다 한 10배 맛인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처음에 리즈 데이비스 갈 때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실망스럽지만 이 사람이 갔고 그다음에 이 식민지에 가면 식민지에 사람들은 많은데 영국인 행정 관료는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만 것 때만 다 합니다. 리즈 데이비스가 내가 뭐 했는가 보니까 스리랑카 총독 비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순회 판사, 뭐 판결문하는 판사도 했고 고고학 조사관도 했고 오만 것 때만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리즈 데이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 뭐를 했습니까? 산스크리트를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가서 이제 그 공관에 일하다가 지방 순회 판사로 스리랑카 남쪽 지역에 갔는데 마침 이 리즈 데이비스가 맡은 그 이 뭐라 하노 사건이 스리랑카 스님들끼리 이 싸움하는 이 스님들 사이의 송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리즈 데이비스가 아닌 다른 분들은 이거를 영국 법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리즈 데이비스는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따로 있으니까 그 규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리즈 데이비스가 율장을 공부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산스크리트 하니까요. 우리 버머하면 빨리 하는 뭐 한 60%는 그냥 먹고 간다 이런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보다 보면 이게 버머 오리진이 뭔데 빨리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이고요. 문법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죠? 금방 됩니다. 그래서 리즈 데이비스가 고 스님들이 다투는 문제에 대한 빨리어 율장에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판결을 딱 하니까 스님들이 사회법으로 판결했을 때 말이 많다가 야 율장에 보면 이렇다니까요. 고요해져가지고요. 엄청 유명해집니다. 리즈 데이비스 갑자기. 그리고 리즈 데이비스가 그렇게 율장에 의해서 판정할 때 자기 의견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스리랑카의 그 높은 스님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나는 요 율장에 근거하니까 요거는 이 문제는 요로 해결해야 될 건데 어떠한가 해가지고 모든 스님들에게 다 체크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판결을 합니다. 물론 리즈 데이비스는 그때 죽을 때까지 개신교도로 죽는데 이때 리즈 데이비스가 아주 좋은 인상을 스리랑카 스님들에게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년에 리즈 데이비스가 한 26에서 8살, 7년밖에 안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리즈 데이비스는. 리즈 데이비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누라다푸라라는 곳으로 가는데 아누라다푸라는 스리랑카 중북부 지역의 이 우리나라 지금 경주 같은 그 고대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고고학 조사관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빨리어가 되니까 아누라다푸라에 가면요 이 금성문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힌텔레라든지 주변의 산에 가면 오래된 금성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리즈 데이비스가 쫙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 번역을 해서 글로 하나 쓰면 옛날에 이게 논문 한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논문을 벵골 에이시안 소사이어티라든지 그런데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이제 빨리어도 할 줄 아는 식민지 행정관료라는 걸 막 보여주는데. 리즈 데이비스가 말년은 스리랑카에서 말년은 별로 안 좋았던 게 스캔들에 휩싸입니다. 리즈 데이비스가 잘 나가다 보니까 리즈 데이비스 바로 위에 있던 사람이 리즈 데이비스를 제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인디언 인스티튜트 도서관 가서 보니까 돈 문제입니다. 횡령했다. 리즈 데이비스가 횡령했다 해가지고 내부 고발이 들어오고 한 6개월 정도 이래 조사 거친 다음에 리즈 데이비스가 잘려버립니다. 그죠? 식민지 행정관료도 20년 있어야 되는데 한 8년 만에 잘려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28살인가 9살 아주 젊을 때 돌아오는데 아마 회한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즈 데이비스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요. 영국에 돌아와서 이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상급 법무관이 됩니다. 우리나라 치면 검사나 판사를 할 수 있는 상급 법무관이 되는데 캐롤라인이 항상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 남편은 스리랑카에서 받았던 고대의 충격에서 전 평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스님들 만나고 율장을 공부하고 금성문을 연구했던 게 진짜 이거는 자기가 살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런던에 와서 뭐 송사하고 뭐 판정하고 하는 이거는 전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리즈 데이비스가 과감하게 한 3, 4년 하다가 때려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판사하다가 판사 때려치우는 거죠, 그죠?
판사 때려치우고 이 런던의 대형 박물관 옆에 가면 UCL이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고요. 이제 런던 대학 중에 가장 오래되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괜찮은 대학인데 거기 가서 우리 치면 시간 강사가 됩니다. 시간 강사. 남방 불교와 빨리어를 가르치는 시간 강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인맥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분이 인맥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시아 지역과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학회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이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어티의 총무가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인들 중에 한국, 중국, 일본, 뭐 인도,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학회가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어티. 로얄이 붙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왕가에서 추인해 주는 데입니다. 그 리즈 데이비스의 직업은 세크레터리, 그 학회의 총무고 부업은 UCL에 가서 불교 강의하는 빨리어 강의하는 게 부업인데. 근데 이제 1800년대가 되면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를 좀 보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오래된 영어 문헌들을 전부 다 수집해가 출판하는 협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리즈 가만히 생각해 나는 그러면 빨리어를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출판하는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리즈 데이비스가 만든 게 빨리 경전협회 PTS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인데 이게 1882년입니다. 이게 1882년에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미얀마가 되게 그 옛날에 부자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얀마가 엄청나게 쌀 생산이 좋은 곳이 이 영국이 세 차례의 전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점령하게 되는데 1885년에 영국이 완벽하게 미얀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얀마를 점령하고 나니까 남방 불교가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리랑카와 그다음에 가장 큰 곡창지대인 미얀마가 이 남방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초기 불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즈 데이비스가 딱 맞게 빨리 경전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 근데 목표는 1년에 책 2권 내는 겁니다. 1년에 책 2권. 하나하나 자료 수집해 가지고 아함경의 자바함경 1권, 2권, 3권, 4권 내는데 번역은 안 하고요. 처음에는 이 싱할라어로 돼 있는 거를 로만 스크립트로 바꿔가 출판을 쫙 하고 그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번역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1년에 2권씩 하고 리즈 데이비스가 만든 빨리 잉글리시어 그러니까 빨리어 영어 사전 요건 아직도 우리 그 빨리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영어 사전입니다. 이 리즈 데이비스가 만든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그다음에 이분이 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쓴 책 중에 제일 베스트셀러가 부디즘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이전에 불교에 대한 책은 빨리어를 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싱할라나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관념을 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쓰니까 부처님은 어째 나오고 있습니까? 신적이고 아주 전설적인 분으로 나오는데 리즈 데이비스는 철저하게 빨리어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 책에서 서술하다 보니까 이 부처님은 완벽하게 인간적인 부처님이고 이게 영국 사회는 제법 많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불교에 흥미를 가지는데 불교에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불교가 너무 좋아져 버리면 어째 됩니까? 이단이 될 수 있지, 그죠? 그 시기는 아주 그 기독교적인 이게 심하듯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단이 안 되려면 어쩌면 됩니까? 야, 내가 알고 보니까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이더라. 이래 버리면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대로 이 뭡니까? 이 불교가 리즈 데이비스를 통해 가지고 초기 불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에 알려지게 된다. 그게 제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쫙 적어놓은. 그래서 이 영국에서 불교와의 처음의 만남은 남방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에 매료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람들이 퍼펙트 잉글리시 젠틀맨으로서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전 그게 우리 초기 경전, 빨리 경전이잖아요.
빨리 경전의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안에만 부처님이고 딴 데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당히 배타적인 태도도 주로 이제 거기서 다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1990년대에 처음 이 뭡니까 문호가 개방되고 스님들이 최초로 막 남방에 막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 막 갔다 온 스님들 중에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태도, 빨리 경전 안에만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인간이고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 이게 우리 남방불교에 쫙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관념이 그거 듣고 온 스님들이 한국 와가지고 야 진짜 명상은 남방의 윗바사나 명상이고 진짜 부처님의 말씀은 초기경전 안에만 있는데 우리 이거 뭐 반야경 법화경 이거 다 가짜예요 뭐 이래 떠들고 뭐 그래가지고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하시는데 그지 그것도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요 식민지 시대의 이 불교학의 영향이었다 이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이라면 독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독일은 조금 달랐는데 독일 사람들은 영국을 불교권 국가들을 식민지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그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이 동남아시아의 월남 이런 데는 프랑스고 독일은 한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한참 분열되어 있다가 한참 뒤에 이제 이 그 식민지에 뛰어들다 보니 독일 사람들은 불교 국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따라서 독일 사람들이 처음 불교를 만난 것은 독일의 지성인들이 책을 통해서 불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독일 한번 생각해 보면 1800년대 초반의 독일 철학은 어떤 철학입니까? 칸트라든지 헤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성의 중요성, 이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하는 아주 이 거대한 독일의 이 대륙 철학이 유행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칸트나 헤겔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 이름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선생님들 들어보셨던가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불교 공부할 때는 이 쇼펜하우어 책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더라? 감성과 표상으로서의 세계. 뭐 하여튼 뭐 그런 책인데요.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이념과 표상으로서의 세계. 뭐 이런 책인데요. 이게 한글 번역본 제가 읽어보니까 영 재미도 없더라고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이 쇼펜하우어 일단 집어치워 버렸는데 이제 영국에 제가 유학 가가지고 논문 주제 잡는다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이래 막 그 유럽의 실존주의 철학자들 책 읽다가 한 2년 동안 제가 이 공부는 때려치고 그 책만 막 읽고 이렇게 도서관 가서 이런 막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이 쇼펜하우어 책입니다. 감성과 표상으로 세계 이래 되는데 이 책이 왜 재밌는가 하면 쇼펜하우어가 이 책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객관과 합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감성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주로 여자들하고 싸움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싸움하면 제가 합리적으로 우리 와이프 설득한다고 막 따지잖아요. 제가 절대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한참 있다가 코너에 몰리면 팍 울어버리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는 감성이지 이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주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가 기찻길에 이래 딱 서가지고요. 똑바로 가는 기찻길인데 요 딱 서가 이래 쫙 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어째 보입니까? 이 기찻길이 우리 여기서는 딱 떨어져 있지만 저 멀리 가면 철도가 두 개 만나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생각에 우리의 눈은 밖에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해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감성이 개입된 화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봤을 때하고 우리가 기분 안 좋았을 때 봤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 1700년대, 1800년대 초반에 그 불교와 관련된 책이 그 프랑스하고 독일어로 번역된 거를 읽어보면서 불교를 처음 본 책을 가지고 접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쇼펜하우어는 항상 뭐라는가 하면 부처님은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신심리 치료사다. 가장 퍼펙트한
사이카이어트리스, 상담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항상 이 쇼펜하우어도 거기다 적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뛰어난 스승이 부처님이다 그러고요. 이렇게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인데, 쇼펜하우어가 젊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헤겔이 워낙 잘 나가가지고. 근데 쇼펜하우어가 늙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야, 이성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구나. 역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감성이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쇼펜하우어가 엄청 잘 나가게 되고요. 따라서 쇼펜하우어를 통해 가지고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불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성을 컨트롤하고 다룰 것인가, 가장 완벽하게 어떤 그런 거를 설명하는 분이 부처님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는 게 우리 보통 유럽의 실존 철학이라고 그러죠. 실존 철학. 실존 철학은 뭡니까?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우리 아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마디 할 수 있죠. 사람은 다 죽는다. 실존 철학은 뭡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죽네. 나도 죽는 존재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우리의 실존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죠? 우리의 실존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황제가 불교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왜 금지시켜 버린가 하면, 불교는 내가 이때까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그 니힐리스틱한 허무주의적인 종교고, 따라서 우리 독일 국민들의 그 이 활발함을 좀먹는 종교니까 이거 금지다 이래가지고 금지시켜 버리는데, 제가 참 이해는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영국 친구가 제보고 그러더라고. 야, 불교는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아나뜨만이다, 무하다. 근데 열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길래 완전히 사라진다 이랬더니, 그럼 도대체 스님들이 되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야, 그거 너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 괴로움 아니냐 이랬더니, 야, 나는 즐거운데. 이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유럽 사람들 보면, 특히 남부 유럽 사람들은 삶을 즐기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 가면 아주 이 고민이 많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이 유럽인들의 두 가지 측면, 디오니소스적인 측면과 아폴론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는데, 활발하고 삶을 긍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그 끈끈이 그냥 따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래 소극적으로 사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어떤 이 두 가지 측면이 불교하고 제대로 만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습니까? 안 보셨?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가 영국 있을 때 영어로 처음 읽고 한국 와서 한글 번역된 거 보니까, 요새 새로 나온 번역은 제법 괜찮습니다. 옛날 건 엉망진창인데, 요새 영국에서 제가 이 그리스인 조르바 볼 때 제가 중간고사 시험 쳐야 되는데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밤새 이 책만 읽었던 기억나는데, 이 책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유럽의 근대는 우리가 보면 아주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아주 멋있고 찬란했던 것 같은데, 정반대인 근대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 같은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그리스 사람이지만 지중해 가면 크레테 섬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테 섬 출신인데, 크레테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땅이었지만 기원 후 한 800년 정도가 되면 어디 땅이 됩니까?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땅이 되죠. 그래서 이슬람에 해방된 게 19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 정도를 이슬람의 어떤 그런 게 있었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제 크레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는 중간자라 그러는데,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중간자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본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캐릭터가 조르바인데, 이 조르바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 조르바의 자유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얻으려는 거를 얻었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와장창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뭐 이러던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그거 왜 좋아하는가 하면, 그 이제 주인공은 불교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인 조르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의 오온이라든지 사성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이 인간은 감성을 극복해. 근데 이분 또 과부를 좋아해 가지고 과부 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또 부처님 책을 막 읽으면서 야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조르반 옆에 있다가 아니 뭐 남자가 땡기면 그냥 끝까지 가버려야지. 그게 뭐냐 뭐 이런 뭐 이야기들 나오는데 아주 그런 측면들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불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르바는 부처님이야말로 니커스 카잔자키스 똑같은데 가장 뛰어난 우리들의 감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다만 너무 좀 불교는 소극적인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 독일과 유럽 같은 경우에 최초의 불교와의 만남은 그 철학을 통해서 그제 불교의 어떤 이제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도 뛰어난 그 빨리 학자들이 나오는데 독일 사람들 중에 초창기에 가장 뛰어난 빨리 학자는 이분인데 우리 올덴베르그를 합니다. 올덴베르그는 독일 최고의 빨리어 학자고 이분이 우리 율장이죠. 율장 비나야를 최초로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올덴베르그가 활동할 때는 1890년대, 1900년대 초반인데 이때 유럽의 불교학계의 가장 큰 쟁점은 뭔가 하면 부처님은 진짜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부처님은 전설에 의해서 조작돼서 만들어진 사람인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에밀 세나르 서넷이라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라는가 하면 부처님은 인도에 있는 태양신의 전설을 가지고 불교인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인물이고 따라서 불교 자체도 허구에 기초한 물론 에밀 서넷도 괜찮은 학자입니다. 최초의 불교 시작은 이 부처님이라는 건 없었었고 한참 뒤에 불교인들이 그 개조가 필요하니까 태양신 진화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부처님이다. 따라서 불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일생 이건 허구다. 근데 올덴베르그가 유럽에서 최초로 아니다. 내가 보니까 부처님은 진짜 있었던 사람이다. 이걸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제 독일의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일생이 태양신 신화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라면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에 부처님의 약점이나 결점이 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만들어내는데 우리 좋은 것만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초기경전하고 율장에 보면 부처님의 단점, 약점들이 무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7주 동안 우리 어디 계속 계십니까? 이 깨달음을 얻었던 우르벨라에 계속 머무르시죠. 일주일 단위로 나무 옮겨 다녀서 머무르시는데 제일 마지막 주에 있었던 거 우리 범천곤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라마가 와서 부처님을 설득해가지고 불교를 이 세계에 포교하도록 만드는데 그 범천곤청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보면 부처님 뭐라 하는가 하면 혼자 이제 고민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너무 우리 감비라 하는데 감비라 하면 심오하다 이러듯 심오하고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은 알아차리기가 힘들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세간에 나가서 이 심오하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어려운 불법을 설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부처님 뭐라는가 하면 내가 어렵게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깨달은 이 법을, 이 진리를 나는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리라. 이거 뭡니까? 완전히 부처님이 셀피시한 자기한테 힘든 일은 안 하고 나 그냥 편하게 있겠다는 딱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입니다. 그치? 부처님 깨달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 다 들어있는데 올덴베르그가 이런 측면들이 있는 율장과 초기 경전에 있는 부분을 쫙 다 찾아낸 다음에 요거를 쫙 앞에 펴놓고 야 초기 경전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부처님의 이야기가 허구라고 하냐? 내가 만약에 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허구로 만든다면 이런 이야기 절대 안 잡아야 한다. 그 왜 들어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이야기들이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빼고 싶었는데 못 뺀 겁니다. 그죠? 빼고 싶었는데 못 뺀 거고. 왜 못 뺐겠습니까? 실제 들은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야 부처님 말이야 요래 저기 셀피시 한 적도 있었고, 요래 애들 때문에 고민한 적도 있었고, 요래 늙어서 이렇게 등이 아파가 슬퍼하다 중간에 들어가 버린 적도 있었고, 그지? 그게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못 뺐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큰 전제는 뭡니까? 진짜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독일 같은 경우에 최초로 부처님이 실제 있었던 실존 인물이라는 걸 증명한 게 올덴베르그. 아직도 율장 공부하는 사람들은 빨리요 율장. 이 올덴베르그가 만든 빨리 이 판본을 가지고 다들 공부합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올덴베르그.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은 그래도 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냉철한 거 좋아합니다. 어떤 성향이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은 장엄한 의식과 아주 거대한 행렬과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불교를 연구한다 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남방불교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남방불교는 되게 좀 몸이 건조하잖아요. 뭐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티베트 불교 제일 좋아합니다. 티베트 불교 저기 사원에 가면 전부 다 뭐 합니까? 우리 옛날 몽교 같이 그 뿌자 하잖아요. 우리 달라이라마 쿤둔이라든지 티베트에서 7일 이런 영화 보면 꼭 그 절에서 제일 중요할 때 하는 게 뿌자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촌 봉원사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있는데 보면 꼭 이렇게 범패하는 것도 나오고 쫙 이러는, 요즘 상당히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떤 그런 예식이라든지 불교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그죠?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